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월 19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그가 권력자였다면, 금배지였다면, 또는 재벌이었다면, 최소한 그 흔해 빠진 선비사자 돌림이라도 되었다면 굶었겠는가? 저렇게 오래 굶었겠는가? 갈비뼈가 가죽을 찢고 나오도록 말라 죽어가겠는가? 아니, 애당초 피부치가 그토록 허망하게 죽었겠는가? 설령 죽었다 해도 100일이 넘도록 그 까닭을 모를 수 있겠는가? 차라리 그가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도심 한 복판에서 말라 죽어가는 멸종 위기의 고래 한 마리였다면 40일이 다 되도록 그를 그냥 두었겠는가? 아, 가난한 사람은, 힘없는 사람은 고래만 또 못한가? 기어코 고래보다 먼저 멸종해야 하는가? 작가 남덕현 씨의 슬픔을 권함이라는 책에 실린 김영호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이미 덜어는 잊었고 대개는 잊어가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작년 여름에 철지난 해수욕장 같은 얘기입니까? 우리는 아직 그를 잊을 권리가 없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 마음으로 보고 들으며 나만의 느낌표를 찾아간다.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곳,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곳, 아름다운 여수로 오세요. 삶이라는 여행이 더 행복해집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수시를 검색하세요.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이강윤입니다. 주말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밤에 서울을 비롯해서 아마 전국 대부분에 상당한 눈이 왔었는데 아침 출근하는데 지장은 없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날수로는 닷새, 방송 횟수로는 3일, 4일째 만에 다시 뵙게 됐습니다. 많이 염려들 해주셔서 대충 보면 추스렸고요. 이러지 않도록 올 한 해 치를 액땜 미리 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또 민심이 좀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해법 모색한다는데 이따 뉴스 브리핑, 그리고 제가 진행할 행과 간에서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평소와 순서를 바꿔서요. 진짜 모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의 일정도 있고 해서 지금 바로 곧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편과 함께 변현주 PD가 이강윤의 오늘 팀에 다시 복귀 합류했습니다. 예전에 같이 하기도 했죠. 초창기 멤버인데. 새 기분으로 심기일전해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인터뷰 바로 시작하죠. 이택수 대표 연결돼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택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조금 기다리셨죠? 제가 월요일이어서 청취자분들하고 짤막한 인사하느라고 좀 한 1분가량 지체하셨을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네네. 네. 요즘 박근혜 대통령 여론조사 지지율들이 상당히 이게 그냥 허투루 볼 일이 아니다. 네. 조금 빠지는 게 아니고 일정한 추세로 굳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일부 나오곤 하던데 네. 지금 우리 이 대표께서 맡고 계신 리얼미터 걸로 보자면 최근의 네네. 추세, 그 이른바 정윤회 문건이 터진 이후,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쯤 되겠네요. 그때부터 네. 지금까지의 일단 추세를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의 경고등이 켜진 게 지난 12월 달이었었고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회장이 검찰에 출두한 그 주간에 리얼미터도 그렇고 한국갤럽도 그렇고 최저치를 기록했었는데요. 네. 그 무렵부터 이제 부정평가도 긍정평가보다 많이 앞서게 됐고, 그 곡선이 지금 갤럽이나 저희 리얼미터나 지금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당시가 아무튼 취임 이후에 최저치였었는데, 갤럽이 37%, 저희 리얼미터가 39.7이 최저치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연말연시 지나면서 다시 3년 차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더해지면서 네, 지지율이 갤럽도 그렇고 저희도 40%를 회복했었는데 네. 이번 그러니까 지난주 들어서 다시 양사 모두 최저치를 기록해서 갤럽이 35%를 기록했고 저희가 39.4%를 기록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한 분석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 일주일 전에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던 당일날 조사했었을 때 이미 한 4%포인트가량 그 전주에 비해서 신년 기자회견 직후에 네. 지지율이 빠졌었기 때문에 예. 김무성 대표의 문건 그 수첩 네. 논란 이니셜 파동. 네. 네네 그 부분도 영향을 미쳤겠습니다만 그보다 앞서서 신년 기자회견 때 이미 많이 빠져 있었던 것을 본다면 네.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실망감이 조금 더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전반적으로는 연초에 반짝 일부 상승 조짐은 있었지만 이른바 문건 파문 이후로 한 6주, 7주가량 내리막인 것은 맞군요. 곡선을 보면 이제 연말연시 동안에는 한 2, 3주간 소폭이지만 일시적 상승은 있었지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주 동안 최근 들어서 다시 하락세를 보인 거였었고요. 예. 한국갤럽은 연말연시 조사를 한 2, 3주간 안 했었기 때문에 네 오랜만에 조사를 했던 결과가 이제 굉장히 또 안 좋게 나타난 것이었죠. 참고로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냥 알아두시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선거 네. 큰 선거 앞두고는 또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고 그래서 이른바 네. 무슨 그 여론조사 민주주의 뭐 이런 폴 데모크라시 이런 말들도 하곤 하던데 네. 우리 지금 리얼미터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계십니까? 리얼미터는 월화수목금 5일 동안 매일 매일 500명씩 해서 주간 2,500명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한국갤럽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주 중에 3일만 조사를 하는데 이제 1,000명 조사하고요. 예. 조사 방법은 약간 다릅니다. 한국갤럽은 무선 전화로만 100%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리얼미터는 다른 조사기관이랑 이제 동일하게 유무선 전화가 대략 50%씩 혼재가 돼 있고 예. 저희는 또 전화 면접과 자동응답 방식이 또 혼재가 돼 있고 예. 갤럽은 전화 면접 조사만 하고 있고요. 전화 또 면접 조사를 하면 사람이 이렇게 네네. 얘기하듯이 하면 묻는다는 네네. 거죠. ARS가 네네. 아닌. 네네. 네. 갤럽은 그런 식으로 100% 하고 있고 리얼미터는 그게 혼재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갤럽은 보기 문항에서 먼저 불러주는 건 아니지만 응답자가 긍정 부정 평가를 유보하는 경우에 어느 쪽도 아니다라는 척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략 한 5%가량 지난주 기준하면 있었고 다른 조사기관들은 이 척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갤럽하고 저희 이 조사는 트렌드는 거의 동일하게 곡선이 나타나는데 예. 대략 3%에서 5%가량 갤럽이 좀 낮죠. 왜냐하면 3 내지 5%포인트. 네, 3 내지 5%포인트가량 예. 낮죠. 그래서 예. 이건 이제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그때도 좀 그 같은 척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네. 비슷한 양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갤럽은 최근
2, 3주 정도는 안 했다고요, 조사를? 연말연시에 갤럽은 좀 조사를 하지 않아서 쉬었군요. 이른바 이제 지라시에 그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7%로 최저치를 기록한 12월 중순에 조사를 하고 나서 안 했기 때문에 예. 뭐 청와대하고 불편한 게 아니냐 이런 지라시의 내용도 있었었는데요. 예. 연말연시에 갤럽은 이제 휴가를 준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추세적 하락의 징후를 읽어낼 수 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그렇게 러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계층별, 연령별 그리고 지역별로 어떤 지지율의 변화를 보이느냐. 이게 더 정치적으로는 좀 함축적 의미를 갖지 않나 싶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들 접하셨겠지만 여러 매체에서 집토끼들이 지금 이탈하고 있다. 특히 갤럽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50대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네. 그러니까 취임 이후 처음이라는 것인데요. 저희 리얼미터에서는 아직은 50대 그리고 TK가 부정평가가 이제 긍정평가보다 높지는 않은데 갤럽은 이미 이제 그런 적신호가 먼저 켜진 것이고요. 네. 이제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사 방법에 있어서 갤럽이 휴대전화로만 100%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호가 빨리 켜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한 양상은 저희 리얼미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60대에서 지난주에 낙폭이 저희 조사에서는 가장 컸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연령대에서도 좀 비슷하게 40대에서도 많이 빠졌고 20대에서도 빠졌고 뭐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또 저희 조사에서는 또 PK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대구, 경북 지역보다 또 많이 빠져서 지난주 7%포인트 빠졌고 대전, 충청, 세종 이경수 여사의 고향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집토끼 지역 중에 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던 곳인데 저희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지난주에 11.8%포인트 무려 두 자릿수. 그러게요. 12%포인트가량이 한꺼번에 빠진 겁니까? 그래서 이제 집토끼 진영에서 빠진 것이 이제 좀 눈에 띄고, 갤럽이나 또 저희 리얼미터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 대략 부정평가가 12%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잘못했다는 의견이 52%, 네. 잘했다는 의견이 40% 이렇게 나타났고요. 한국갤럽은 잘못했다는 의견이 40%, 잘했다는 의견이 28%, 비슷하게 12%포인트가량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났는데, 네. 갤럽에서 이제 작년에 조사했을 때는, 반대였었습니다. 좋았다라고 평가했던 의견이 43%, 좋지 않았다가 25%로, 거의 20% 가까이 긍정평가가 많았었는데, 네. SNS상에서 많이 돌았던 것처럼 작년 기자회견과 올해 기자회견이 큰 변화가 없이. 판박이었다. 네네. 그런데다가, 가장 실망했던 이제 집토끼들의 실망했던 요인은 아무래도 인적 쇄신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소통 방식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기대를 했었는데 그에 관해서는 기존 입장을 그냥 견지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실망을 했던 것 같고 또 보수층은 아무래도 요번에 김무성 대표의 수첩 논란에서 행정관들의 이른바 술자리에서 얘기들이 이제 진실공방으로 번지면서 공직기강 회의된 부분이 지난 12월 달에 이제 또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실망감이 좀 더 크지 않았나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예. 마치 건강검진 받고 나면 의사가 종합적으로 건강 상태를 설명해 주듯이 지금 쫙 설명을 해 주셨는데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꼼꼼히 메모하면서 듣지 않는 한은 숫자, 퍼센트 이런 게 많이 나와서 조금은 헷갈리실 수는 있겠어요. 네.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변화들이나 숫자의 변동, 제비 한 마리가 온 겁니까? 아니면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비상등이 켜진 걸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비상등이 켜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부정평가가 갤럽이나 리얼미터나 모두 50% 이상 높아졌고,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이, 그리고 이제 저희가 부정평가를 받을 때 매우 못한다, 그리고 대체로 못하는 편,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매우 못한다는 평가가, 저희 조사에서 33%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층은 굉장히 못한다고 결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긍정평가하는 층은 또 매우 잘한다는 의견은 12%밖에 안 되고요. 잘하는 편이라는 의견이 27%가량 되기 때문에 긍정의 강도는 굉장히 약화됐고. 그러니까 그리고 지지율이 잠깐만요. 지지율이 한 37, 8%가 나오긴 하지만
네. 아주 견고한 충성도가 강한 퍼센테이지는 12% 정도밖에 안 되고 조금 네. 뜨뜻미지근하게 지지하는 사람이 예전보다 좀 많아졌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전체 긍정의 파이 자체도 40%대 중반에서 지금 8%, 갤럽은 아. 35%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는 아무튼 굉장히 약화가 됐고 부정평가는 파이도 커졌지만 그 정도가 굉장히 매우 잘못한다라는 강도가 강해졌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서 반등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네. 그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시면서 갤럽과 이제 리얼미터의 많은 그 차이점 이런 것들도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갤럽은 핸드폰 무선 전화로만 조사를 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50대나 뭐 TK 지역 이런 데서의 이탈 조짐 이런 신호가 좀 더 빨리 나타났다. 그리고 리얼미터에서도 그런 그 초기 징후가 보이기는 한다라는 언급이 있었거든요. 네네. 핸드폰으로 조사했을 때 그런 신호가 빨리 나타나는 무슨 기술적 이유 또는 그 특성이 응답자들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까? 뭐 흔히들 이제 주변에서 휴대전화를 안 쓰고 유선전화만 쓰는 어르신들하고 휴대전화도 쓰고 카톡을 쓰는 분들은 분명히 그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은 아직도 집전화를 주로 쓰고 뭐 카카오톡이나 SNS 잘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일단 한국 갤럽은 뭐 어떤 그 연유로 핸드폰만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지는 제가 이제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예. 이제 많은 회사들은 유무선 전화를 쓰고 미국 갤럽도 유무선 혼용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이제 추정입니다만 갤럽은 과거에 이제 최시중 위원장이 거기 회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오래전 얘기죠. 그리고 또 그 보수 매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예. 제휴했던 조사기관이기 때문에 조선일보하고 이렇게 네네 짝 조선일보 이뤄서 했었죠. 네네 그래서 그 아무래도 조금 다른 조사기관보다는 과거에 현재 야당에는 조금 박하고 예. 여당에는 좀 후한 그런 지표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 조사기관 입장에서 하우스 이펙트를 이제 비표집 오차라고 하는데요. 비표식 오차. 비표집 오차. 아, 표집 오차가 아닌 네네네. 예, 비표집 오차를 좀 줄이고자 네. 이제 좀 매체에 대한 그런 그 보정을 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그건 제 개인적인 추론이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다소 다른 그 조사기관에 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간은 이제 몇 퍼센트 포인트가량 낮고 혹은 이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악재가 터졌을 때 지표가 좀 더 빨리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50대나 TK 지역이 이제 가령 1000명 갤럽은 3일간 334명씩 조사를 하기 때문에 1000명 약간 넘습니다. 네. 1000명인 경우에 50대나 대구 경북이 사실 100명에서 한 2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한 주의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사실 단정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예. 100명, 200명의 표지 오차는 굉장히 더 크기 때문에 예. 한 둘째 주, 셋째 주까지 계속 이어가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 저희 리얼미터도 마찬가지입니다. 2,500명이긴 합니다만 대구 경북이나 뭐 부산 경남 50대, 60대 따로 인구를 보면 한 뭐 200명, 30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계속 추이를 좀 봐야 이 부분이 집토끼가 진짜 지속적으로 이탈한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국 끓일 때 간을 본다고 솥에 있는 국을 다 먹어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휘휘 네네. 잘 저어서 한 국자 떠서 조금 마셔보고 간을 측정하는 거니까 네네. 지역별 할당 인원이 몇십 명에 불과하다고 그 결과를 과소평가하거나 배척한다면 여론조사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렇죠. 자, 이제 지금 어제 오늘 뉴스 흐름은 아무래도 13월에 제 13번째 급여에서 13번째 세금으로 확 바뀌어버린 연말정산. 이게 봉급 생활자들에게는 상당히 민감하게 다가설 텐데 해당 인원은 한 205만 명쯤이라고 하죠. 네. 3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600만 명 정도가 이제 직접적 영향권 아래 놓이고 무엇보다도 돈을 많이 쌓아두고 있는 기업들한테는 별로 세금을 안 걷고 그러니까 법인세는 그대로 두고 개인들 소득세만 좀 올렸다. 이래서 조금 사나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문제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해서 이 영향까지 반영이 되면
이번 주 주중반 오늘부터 며칠 사이에 할 조사들 그리고 다음 주에 발표될 때는 이것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연말정산 부분이 이번 주에는 가장 핫 이슈로 주목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담뱃값 인상부터 시작해서 1월 1일부터 샐러리맨들의 지금 점점 얇아지고 있는데 지금 금액 자체가 실제 소득 그 공제를 받았던 금액이 뭐 당장 뉴스에 나오기로는 뭐 10에서 20만 원, 많게는 뭐 5, 60만 원 이렇게 지갑이 빌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확인이 되면 이 공제가 이제 덜 되는 이런 분들의 입장은 아주 직접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네. 20, 30대 지지율이 뭐 지난주 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한 10%에서 20% 가량 굉장히 낮아진 지금 양상인데 지금 이제 40대도 지난주 갤럽에는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32%밖에 안 됩니다. 부정평가가 50% 이상 지금 많아졌고 50대도 이제 50%가량 됐는데 네. 이 전통적인 비토층에서는 보다 더 그 지지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중도층이나 보수층에서 지금 일부 이탈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실제 소득 공제와 관련해서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것으로 그것도 굉장히 금액이 큰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예. 지지율이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야권에서 모처럼 지금 여당 혹은 뭐 청와대를 향한 공세거리를 좀 찾은 것이겠죠. 네, 기회를 잡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새정치연합이 그동안 지지율이 당청 지지율이 빠지는 과정에서 오르지 못하고 지금 지난주만 해도 저희 주간집계에서 새누리당보다 조금 더 빠졌었거든요. 왜냐하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왜 반사 이익을 보지 못한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그 외부적으로는 정동영 전 고문이 이탈한 거. 탈당을 했었죠. 그래서 네. 국민 모임에 대한 당밖에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당내 전당대회 관련해서 사실 네거티브라는 단어밖에는 생각나지 않고 심지어는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이 누가 출마했는지 잘 국민들은 모르는 있다.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전당대회와 관련된 이슈도 네거티브에서 보다 여당에 좀 공격 포인트를 맞춰서 하거나 아니면 좀 미래지향적인 네. 그런 이슈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는 개인들에 대한 지지율은 좀 높아졌었는데 네. 문재인 의원은 이제 갤럽이나 저희나 지지율 1위로 올라섰는데 네. 당 지지율이 지금 답보 상태라는 점이 좀 문제였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야권에서는 이번 세금 폭탄 이슈로 좀 그 반전의 계기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상대편의 조직력이 좀 와해되고 수비 진영에 구멍이 좀 뚫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 진영 문전에서 처리가 미숙해서 네. 골로는 연결시키지 못한다. 네. 그리고 그냥 뭐라 그러죠? 멀리 하늘 높이 이렇게 뻥뻥 차대는 걸 뭐 똥볼이라 그러든가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패스는 굉장히 많고 아. 골 점유율이 뭐 있어도 골을 넣어야 되는데 골을 못 넣었던 거죠. 킬링샷이 없으니까 객석에서는 이제 기대가 야유로 바뀔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네네. 얘기로도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네. 지금 말씀을 조금 꺼내주셨는데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보면은 물론 아직 창당 전입니다만 국민 모임이 신당을 만들겠다고 공언을 거의 한 상태니까 네. 혹시 예전에 안철수 신당 같은 것은 가정을 해서 조사를 한 것도 봤거든요. 저는. 네네. 그런데 지금 국민 모임을 정식으로 항목으로 넣지 않고 조사를 하시는 이유하고 그다음에 네. 지금 한 무당층이 여론조사 기관별로 조금씩은 다르게 나옵니다만 30% 안팎 정도가 아닌가 하는데 앞으로 이 파괴력이 어느 정도까지 커질 수 있을지를 좀 뭐 조심스럽지만 예측해 봐 주신다면요. 네, 일단 무당층이 안철수 현상이 좀 사라지면서 한 29%, 30%로 양사 모두 오른 것이 사실이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 그 국민 모임과 관련된 여론조사 한 곳은 휴먼 리서치라는 곳에서 네. 한 번 한 것으로 제가 이제 접했는데요. 일단 당시에 이제 설문 구조를 보니까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네. 국민 모임의 그 긴 설명어 중에 한 부분이죠. 그래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런 표현이 있고 그런 정당이 만들어진다면 지지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나서 이제 질문을 해서 이제
생각보다는 꽤 높은 지지율, 그러니까 20% 예. 가까운 지지율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물어보고 국민 모임에 대한 설명 없이 1번 새누리당, 2번 의석순으로 새정치연합 등등 물어본 다음에 그냥 국민 모임 물어보면 사실 국민 모임에 대한 설명이 없을 경우에는 국민 모임의 인지도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정동영 전 장관의 지지율이 대략 한 2%, 3% 정도 나오거든요. 개인 지지율이 말이죠. 네네. 개인 네. 지지율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국민 모임의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안철수 신당처럼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당시에 20% 30% 이렇게 높게 나왔었을 때는 네. 새정치연합 당시에 민주당을 이제 위협할 수 있는 지경이 됐었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들이 앞다퉈 이제 포함을 시켰었던 건데요. 네. 지금 정동영 전 장관의 지지율이 워낙 많이 약화돼 있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지금 조사기관들이 포함시켜봐야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근데 예, 그리고 예. 그 새로 뜰 정당이 정동영 개인당, 그 안철수 당하고는 굉장히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좀 다를 터이니까 지금 네네. 현재는 그것을 수치상으로 가늠하는 것은 큰 의미를 얻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네네. 마지막 질문 하나 여쭙죠. 우리 이 대표가 지금 올해로 여론조사 쭉 해오신 게 몇 년째시죠? 실례죠. 리얼미터는 2005년부터 시작을 10년이 했으니까 넘으셨네요, 네, 훨씬. 10년 좀 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여론조사를 첫 도입한 그 바로 다음 세대에서는 아주 제일 앞서 나가서 쭉 해오신 분인데 본인의 사견을 포함하셔서요. 다른 분들의 네. 견해도 참고하셔도 좋고.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대 만약에 빠진다면 어디까지 빠질 것이다. 이런 예측 혹시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까 이제 매우 잘한다는 그 평가를 하는 분들이 이제 12%에 불과하다고 했는데요. 네. 일단 대체로 잘하는 편이다라고 느슨하게라도 지지를 하는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서 좀 잘 해주길 바라는 어떤 기대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최근 들어서 2013년, 2014년 집권 1년차, 2년차를 평가해달라고 했었을 때 두 해 모두 만족한다는 의견이 합쳐보니까 36%로 나왔고요. 네. 두 해 다 만족 못한다는 의견이 36%, 거의 비슷한 동률로 나왔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지지하는 세력들이 대략 35%, 36%가량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묻지마 지지층이 35 네. 정도다. 네. 네, 거기에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나 유경수 여사에 대한 향수가 반영된, 그러니까 선대 때로부터 받은 유산이 기본적으로 한 15%가량은 깔려 있고, 네. 나머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의 자산이 합쳐져서 한 35%가량은 현재로서는 저항선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좀 잘 되기를 바라는 어떤 기대감이 여전히 반영되어 있는 거죠. 대통령이 잘 돼도 국가도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인사 문제라든지 소통 문제가 이제 이번 지지율 적신호가 켜진 이후에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이제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기대들이 점차 무너진다면 지지율이 횡보하거나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글쎄요, 과거 MB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도 많게 떨어지면 20%대로 떨어지다가. 그런데 MB나 네. 노무현, 말씀 도중에 미안합니다만 MB나 네. 노무현과는 달리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 고정 지지층, 충성도 높은 지지층이 좀 더 많다, 이렇게 보는 게 정설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 이면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 평가가 여전히 좋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1위로 나온 여론조사는 어느 대통령을 가장 좋아하십니까라면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앞서게 나오고요. 네. 업적을 평가하는 질문으로 보면 박정희 전 아하. 대통령이 또 여전히 제일 높게 아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재임 기간하고도 관련이 좀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는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 네. 심리가 남아 있는 거죠. 박정희 전 알겠습니다. 대통령. 오늘 다른 방송 일정 때문에 저하고 인터뷰가 조금 길어져서 좀 바쁘실 터인데, 우리 청취자 한 분의 말씀만 전달만 해드릴게요. 네. 수호전사짱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5시 41분에 주신 글인데 여기 다 기록이 있습니다. 본인이 유선 전화를 한번 받았었답니다. 여론조사 기관으로부터. 네. 근데 아마 알긴 압니다. 저도 굉장히 마감에 쫓기고 여러 사람을 채워야 되니까. 그런데 네. 질문을 좀 대충 넘어가서 좀 실망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면접 조사원들에게 한 번 더 이런 뜻을 좀 전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진짜 인터뷰 리얼미터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을 아시나요? 우리는 정치 권력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KBS, MBC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는 광고 자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SBS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조합비로 운영합니다. 우리는 사주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중동 등 족벌 언론과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드는 국민TV, 국민라디오, 국민TV 뉴스는 가장 순도 높은 뉴스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조합원 가입과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조합원의 가장 멋진 책임, 바로 조합비 납입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도 그렇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자, 늘고는 있지만 아직 절반 수준입니다. 혹시 잊으셨나요? 자동 납부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mediacoup12@gmail.com 혹은 서울 3144-0933으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조합원 여러분의 조합비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공정 뉴스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6시 3분 들어왔습니다. 조금 인터뷰가 좀 길어졌는데요. 남은 시간을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하죠. 뉴스 브리핑 듣겠습니다. 변현주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미혼 직장인들 그리고 다자녀 가정에도 13월의 세금 폭탄, 연말정산이 지금 연봉이 상대적으로 많은 쪽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자꾸 이런 쪽으로도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정부는 당초 소득세법 개정을 발표하면서 연봉 8천만 원 이하라면 세금이 거의 늘지 않고 연봉 3억 원 초과 근로자는 865만 원가량 늘어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발표와는 달리 연봉 8천만 원 이하에서도 세금이 늘고 특히 다자녀 가정과 미혼 직장인들, 월세 생활자들에게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직장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우선 출산공제, 다자녀 공제 등이 폐지되면서 자녀가 많은 직장인들이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오늘 한국납세자연맹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의 6세 이하 자녀가 1명이면 올 연말정산 때 세금이 지난해보다 8,210원 줄어듭니다. 하지만 자녀가 2명이면 세금이 15만 6,790원 늘고 자녀가 3명이면 36만 4,880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또 출산공제도 크게 줄어서 지난해 자녀를 출산한 직장인의 연봉이 4천만 원이면 19만 3,080원, 연봉이 5천만 원이면 31만 760원, 연봉이 6천만 원이면 34만 3,750원씩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를 우려하면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자녀 가구에 세금을 더 때리는 이율 배반적 행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게요. 다둥이, 그래서 셋 이상 자녀에게는 많은 혜택 준다 그러더니 오히려 세금이 더 늘어나면 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걸리지 못했는지 의아스러운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미혼, 독신자들 세 부담도 생각보다 더 많아진다면서요? 네, 세금 증가가 없다던 연봉 3천만 원 미만인 3천만 원인 그 미혼 직장인이 본인 기본 공제와 4대 보험료 공제만 받는다면 근로소득세가 90만 7,500원인데 이는 지난해 73만 4,250원보다 17만 3,250원이 많은 금액입니다. 네. 교육비나 월세에 대한 공제액도 줄면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원을 다니는 경우에 지난해는 등록금 1,000만 원을 내고 240만 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았지만
올해는 150만 원에 그쳤습니다. 90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인데요. 월세의 경우도 지난해에는 월세 400만 원의 60%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는 10%만 공제를 받으면서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월급 생활인들의 주머니를 짜고 짜서 더 거두는 세수는 8,7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3월의 세금 폭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직장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야당은 즉각적인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들어올 곳은 없는데 나갈 곳은 많으니 정초부터 유리지갑 봉급 생활자들의 웃음이 사라졌다면서 정부가 봉급 생활자 지갑을 털어서 재벌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꾸겠다는 결과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수자원공사가 반대를 했는데도 4대강 사업을 사흘 만에 졸속 결정했다? 네, 감사원이 오늘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참가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밀어붙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감사원은 오늘 홈페이지에 올린 공기업 정책사업 추진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4대강 사업이 공기업 자체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모호하고 재정 지원 조건이 불명확하게 설계된 상태로 재정 사업에서 공기업 사업으로 전환돼 결국 정부와 공기업 모두에게 부담으로 귀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9년 9월 제35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4대강 사업 중 투자비 8조 원을 수공 자체 사업으로 실행키로 결정했고 불과 사흘 후 수공 이사회에서 사업 추진을 의결했습니다. 네. 수공은 이 과정에서 4대강 사업은 치수 사업이며 수입이 없기 때문에 수공 자체 사업으로 추진이 곤란하다고 반대했으며 실제 수공 자체 사업 추진의 근거로 사용된 그 밖의 수자원 개발, 이용시설에 대해서도 확대 해석은 곤란하다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아하, 이런 그 의견 조정 과정에서의 갈등이 좀 있긴 있었군요. 네. 그래, 수공의 그런 반응에 대해서 정부는 어땠습니까? 정부는 그 대신 4대강 수입 사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되 정부가 이를 재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고요. 투자비를 채권 발행으로 조달할 경우 발생하는 금융 비용도 전액 지원하기로 수공에 약속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금융비용 보전에 투입된 예산만 1조 3천억 원 상당에 달하지만 예. 투자 원금 7조 8천억 원은 아직 회수 대책조차 세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수공이 조금 떠넘기는 뭐 그런 느낌도 주긴 주는데 어쨌거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부에서 밀어붙인 게 훨씬 강한다는 것은 일단 확인이 되는군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외신이 들어와서 조금 파장이 컸는데 터키에서 뭐 사라진 김군, IS로 간 것 같다는 게 거의 확실한데 그 김군이 평소에 터키인과 비밀 SNS, 그러니까 메신저 중에 이렇게 비밀로 하는, 바로 기록에 남지 않고 바로 네. 사라져버리는 그걸로 얘기를 해왔다. 지금 이런 얘기죠. 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관은 오늘 김군이 슈어스팟이라는 SNS를 사용해서 터키에 있는 사람이 개설한 트위터 계정 이용자와 수차례 대화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이용자에게 생소한 이 슈어스팟은 서버를 거치지 않고 이용자의 스마트폰을 직접 연결해 대화하게 하고 대화 내용도 암호화해서 보안성이 높은 SNS입니다. 경찰은 김군의 컴퓨터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군이 터키에 있는 한 인물의 계정과 트위터 PC 버전으로 작년 12월까지 꾸준히 대화해온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김군과 이 인물이 트위터로 대화하던 중 가끔 트위터 말고 슈어스팟을 쓰자고 의견을 교환하고 나서서 대화 내용이 끊기는 대목이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김군과 이 인물의 트위터 대화는 작년 12월까지만 이어지다가 올해부터는 끊겼습니다. 네. 아, 이걸 보니까 트위터 이런 거 다 복원을 해서 들여다봤단 얘기군요. 네. 그 트위터로 얘기하다가 보안성이 있거나 뭔가 자기들끼리만 좀 긴한 얘기를 하고자 할 때는 슈어스팟으로 가자.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알 수가 없다. 네. 근데 트위터에 들어왔다 나갔다. 그리고 트위터에서 한 대화 내용은 경찰이 파악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어쨌거나 현재는 지금 소재나 안전 상태 여부 이런 것은 아직 공식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김군에 네.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부터 아주 뜨거운 뉴스메이커 땅콩 부사장 조현아 씨. 오늘 첫 공판 열렸죠. 네, 땅콩 회항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은 승객에 불과한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 등에게 욕설과 폭언, 폭행을 하고 위력으로 항공기를 돌려 세우는 등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공소 사실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의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 객실의 안전을 관리 감독하는 사무장에게 폭행하는 등 위력으로 항공기를 세워 운항 중인 항로를 변경하고 정상 운행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의 변현주 PD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2014년 4월 TV 개국 전까지 조합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립 이후 1년 1개월 동안 출자금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왜 받지 않았냐고 묻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조합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TV 개국이 이루어졌고 이제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으로 더 큰 발전, 즉 성숙한 동력을 만들어주십시오. 주목받는 방송, 신뢰받는 언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국민.tv, 서울전화 3144-7737 또는 이메일 mediacoup12@gmail.com으로 신청해주세요. 네, 6시 12분 52초 막 들어왔습니다. 게시판 보겠습니다. 오케이 마린께서 지금 막 올리셨나요? 법인세는 아주 조금 거두고 서민들한테는 세금 늘리고 그렇게 거둔 서민 세금마저 다시 기업에다가 퍼주면 이 부분이 사실 문제죠. 엊그제 발표된 25조 플러스 알파 규모의 상당한 큰 돈인데 경제 살린다는 미모하에 지금 재벌들 LG, SK, 삼성 이 세 군데서 오랜 시간 동안 민원이었던 거 많이 들어준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따가 행간에서도 다시 좀 짚어보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간다는 거죠. 실은 지금 돈이 기업에서 가계와 시장으로 많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내수 기반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대단히 잘못 가고 있다. 이게 지금 피부로 확인이 되는 그래서 이게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이 이슈가. 그러니까 지금 오케이머리님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거둔 서민 세금이 다시 기업으로 결국은 가게 되는 거니까 기업은 세금을 거의 안 내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MB 때 법인세를 많이 내려줘서 지금 그대로 변동 없이 되고 있으니까 법인들로 봐서는 세금 부담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안 낸다는 뜻이 아니고 증세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 아주 중요한 물길의 흐름을 아주 잘 짚어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우리 이강윤의 오늘 청취자분들 자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주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 전문가시죠. 워렌 버핏 67조님. 간접세가 직접세보다 많은 조세 왜곡, 이게 아주 심각하다는 거고. 부등호로 이렇게 표시를 해줬네요. 부가세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소득세, 그 다음이 기업 법인세다 이거죠. 그래서 조세 형평성과 소득 재분배에 심각한 왜곡이 초래되고 있다. 재벌과 부자들 감세해준 거 메우려고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세금을 더 거뒀다. 당연한 거고. 부가세, 그 다음 소득세, 그 다음이 법인세라는 말이죠. 네. 사랑맘님. 아유, 너무 칭찬을. 사랑맘님을 비롯해서 많은 여러분들께서 제 부실한 제가 3일 동안 방송 못하다가 오늘 다시 복귀한 걸 염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어느 청취자분께서 국물도 없수다님. 그분 뭘로 이름 바꾸셨죠? 그분께서 뭐라 그러죠? 목에 좋다고 모과에다가 이렇게 생강 이것을 점인
즙이라고 합니까? 국물님의 자당 어르신께서 연세도 좀 상당하실 텐데 직접 연세를 여쭤보진 못했지만 자당 어르신이 이렇게 직접 담가주신 것을 유리병에 담아서 오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잘 마시고 있습니다. 아무튼 굳건히 잘 지키겠습니다. 그 여론조사 아까 이택수 대표하고 얘기하면서 새롭게 변화된 것 위주로 좀 하자라고 어느 분께서 견해를 주셨었어요. 네, 물론 뉴스 가치로 따지면 당연히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좀 소상히 한번 들어둘 필요도 있다는 거겠죠. 기관별로 어떤 특성이 있고 유선전화와 무선전화 결합 방식과 어느 한쪽만 썼을 때, 그 다음에 기계가 말을 하는 ARS로 전화가 걸려왔을 때와 이렇게 사람이 물었을 때의 설문에 응하는 사람들의 반응의 양태 이런 것에 따라서도 미세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물론 직업에 따라서 또는 이전에 개인적 관심사가 있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분도 계셔서 차제에 한번 좀 들어놓자는 의미에서 물었으니까요.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의 자유님께서 그렇게 써주셨군요. 찬섭반님 얘기 듣고 다음 코너 정가 산책 진행하겠습니다. 법인세는 늘리지 않고 소득세와 간접세만 늘리는 정부의 세수 확보 과정 보고 있자니까 아주 열불이 나시는 모양입니다. 네, 조금 있다가 행간에서 함께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 들리십니까? 양정대 기자. 예,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인데요. 네. 저하고 할 때는 늘 양정대 타임으로 뭐 전화 끊기고 막 그렇게 하더니 딴 분하고 할 때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요. 예, 아니 뭐 제 타임이 아니고 이강윤 타임인 것 같아요. 아하, 또 사태의 본질을 바꾸지 마시고요. 앞으로 잘 아니, 지켜보겠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자, 요즘 새누리당 개파 갈등의 당청 간 이상 기류 이것까지 겹쳐가지고 시끌시끌한데 네네. 친박계의 좌장이자 제일 대표 선수죠. 서청원 최고위원 행보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합니까? 일단 서 대표 서청원 역할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여권 내에서 이 서청원 의원이 좀 역할을 해야 할 때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친박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 비주류 쪽에서도 그리고 이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서청원 의원이 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이게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서청원 의원이 뭐 최근 들어서는 좀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코드를 맞추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전까지 뭐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서청원 의원이 사실 이 김무성 대표하고 직접 각을 세우기보다는 이 당내 현안 문제는 가급적 뭐 말을 아껴 썼고 대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한마디씩 툭 내뱉는 그런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본인의 이 정치적인 입지 자체가 작년 이제 전당대회에서 사실 뭐 큰 격차로 김무성 대표한테 패하면서 입지가 이제 많이 좁아졌었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제 작년 연말부터 이 친박계가 서서히 이제 세를 다시 형성하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이 홍문종, 유기준 이런 의원들이 이제 전면에 나섰고 이 서청원 의원도 이제 거기에 함께 이제 보도를 맞추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7.14 전당대회 작년 전당대 패배 후에 사실 개인의 정치적인 목표를 이 내년 총선 출마 그리고 이 내년 총선에서 20대 이제 국회에 입성한 후에 사실 국회의장을 한번 하는 걸로 이 본인의 정치적 목표를 지금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본인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도 비주류하고 이렇게 각을 뭐 아주 크게 세우거나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좀 친하게 지내놔야
국회의장 그렇죠. 그거 나왔을 때 표 얻는다 이 말이죠. 지난번에 그렇죠. 황우여 의원이 정의와 의원한테 크게 뒤졌던 거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서청원 의원의 기본적인 정치 스타일 자체가 이 대화, 타협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능숙한 그런 성격이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초대선 의원들도 좀 감안을 하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더 좀 역할론에 좀 힘이 실리는 건 이겁니다. 최근에 이제 아베 총리 만나고 왔잖아요. 네네네. 네. 사실상 뭐 그 한일 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가긴 했지만 이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예. 또 그 작년 이제 12월 19일 날 이 서청원 의원을 비롯한 이 친박계 중진 7명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청와대 비공개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이 청와대 그 친박계 중진들이 이제 정무장관 부하를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 얘기 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특보단 구성 문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사실은 특보단을 좀 이끌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정적인 경험 또 야당과의 이 소통 가능성 그리고 당내 이 비주류와의 뭐 일정한 친화력, 친분 이런 것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갖춰져 있으면서 동시에 이 박근혜 대통령보다 지금 연배가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그 98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정계 입문을 사실은 사무총장으로 진두 지휘했던 당사자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서청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 속에서도 일정하게 이 정치권의 쓴소리 여론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지금으로 보자면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만들기의 1등 공신 중에 한 그룹이었던 이른바 원로 7인의 그룹이 사실상 지금 유명무실해진 상태에서는 네. 그나마 좀 여권 내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서청원 말고 누가 있겠느냐. 사령관격으로는 서 의원이 제일 거의 유일무이하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그렇죠. 네. 뭐 그런 지금 분위기가 꽤 많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김무성 대표하고 자꾸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좀 서 대표의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네. 그 말씀하셨던 그 대목에 대해서는 뭐 크게 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위기가 많은데 예. 근데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하나는 김무성 대표 본인이 이 서청원 대표를 비롯한 이 친박계하고 아주 세게 부딪히는 그런 상황을 당분간은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강해 보입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은 아마 하반기 정도나 되면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예. 또 다른 하나는 김무성, 서청원 두 사람의 관계인데 이 두 사람이 사실 아주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갈등해온 그런 정치적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작년 전당대회 때 조금 이 당권을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는 좀 그런 게 보이긴 했었지만 네. 이 두 사람 모두 이 정치적 경험 또 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이 피거덕 소리가 크게 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전투가 크고 작게 벌어져가지고 상처만 입거나 그런 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피하려는 의도가 김무성 대표한테 좀 더 강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청원 예, 의원의 역할이 좀 더 많아진다고 해서 지금 당장의 전선이 세게 형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러잖아. 근데 이제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일 큰 변수는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예.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당 안팎의 뭐 야권이나 뭐 비판 여론은 물론이거니와 네. 이 당 안팎 지지층의 이 뭐랄까 이거 쓴소리, 비판 여론 이런 것들을 좀 청취하려는 들으려는 그런 자세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사실은 관건이겠죠. 예. 최근에 이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뭐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서 보면 리얼미터 조사 이래로 이제 뭐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정당 지지율도 지금 40%대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한 11, 10년 기자회견 이후에 사실은 이 여론의 흐름이 굉장히 싸늘하게 지금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 뭔가 이렇게 좀 가시적인 조치 어떤 식으로든 이게 이제 최소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설령
뭐 그 지적이 달갑지 않고 네. 결국 자기 의사, 자기 뜻대로 하더라도 사실 듣는 척이라도 해야 이 지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화가 덜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그 새누리당의 뭐 중진 의원이 그런 표현을 쓰던데 이 주말에 이 지역구에 가서 예. 이 어르신들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고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이 예. 영남 사람인데 영남 출신 의원인데 전형적인 적이네. 이 영남의 의원이 어르신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어른들이 지역에 갔더니 어른들이 아니 좀 말을 하면 좀 듣는 척이라도 하라고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갖는 의미가 있을 텐데 예. 이거는 이제 청와대가 어떻게 모양새를 갖춰서 좀 진용을 짤 거냐. 그리고 서 의원의 역할론이 지금 여권 내에서 이렇게 커져가는 상황을 어떻게 적절히 활용할 거냐. 예. 이건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달린 거죠. 그 우리 양 기자님은 어렸을 때 서울에서 자라셨어요? 아니요. 아, 그러면 아실 수도 있겠네. 지금 나이 좀 연세 지긋하신 분이 약간 짜증스럽게 그거 좀 듣는 척이라도 해라. 이 말은 상당히 그 짜증의 강도가 많이 묻어 있는 거거든요, 실은. 그렇죠. 네. 저는 그 시골 어른들이 네. 많이 쓰시는 말인데. 제가 애가 하나 있는데 예. 제 아들이 지금 10살, 이제 11살 됐는데요. 예.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가끔씩 아,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취지로 뭐 그 어르신들이 얘기했다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아, 저는 또 요즘 서울에서만 큰 사람들은 어르신들의 이 사투리 비슷한 말을 모르실 수도 있어서 봤던 거고, 중요한 거는 듣는 척이라도 하라는 말을 가서 여당 의원은 듣고 왔는데 그게 그 강도 그대로 청와대 박 대통령한테 얼마나 제대로 오롯이 전해질지는 좀 미지수고, 서령 그나마 그걸 전달할 수 있는 통로나 통로가 서청원 정도다. 뭐 이런 게 지금 여권의 전반적인 기류라는 거죠. 그래요. 또 서령 전에 들었다 하더라도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염려 마십시오. 이래버리면 사실 그건 뭐 100번 전화나 마나 꽝일 텐데. 어쨌거나 듣는 척이라도 해라. 이 말은 지금의 민심을 제대로 잘 보여주는 한마디로 응축된 문장 같긴 합니다. 양 기자하고 연결하기 조금 전에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하고 꽤 좀 길게 최근 여론조사 흐름을 좀 짚어는 봤어요. 네. 자, 야당 봅시다. 전당대회 그것도 그거지만 일단 그 국민 눈물 국민 모임. 여기 상당히 이름이 길어서 그냥 모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천정배 전 의원, 옛날에 천신정 트로이카이기도 했고, 그리 간답니까? 글쎄요, 지금 사실 천정배 의원이 이제 작년에 19대 총선 불출마를 한 다음에 이제 작년 재보궐선거 때 광주 광산을에서 이 경선에 참여를 하려다가 결국 좌절을 맛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사과장 지금 이제 국민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사실 거의 뭐 공개적으로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 구애를 지금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사실 따져보면 국민 모임에서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당사자라고 하면 먼저 탈당해서 지금 합류한 정동영 전 의원 이외에 다른 국민 모임의 뭐 핵심 인사들 중에 천정배 전 의원의 영입 가능성 뭐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좀 얘기하는 사람은 또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는 이 천정배 전 의원의 출마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고 이미 이제 작년에도 출마를 준비했었고요. 금년 4월에 나오겠다고요? 아니면 내년 본선거에 나오겠다고? 금년 4월 재보궐선거죠. 재보선에? 예. 광주 한 자리 비어있죠, 지금? 한 자리가 지금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광주가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 보면 척박 심정부의 그렇죠. 뭐 정치적인 상징성이 있는 곳이고, 그런데 천정배 전 의원이 국민 모임에 만약에 합류를 해서 출마를 하게 되면 사실은 승부를 예측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뭐 위기감이 큰 거죠.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조금 답답한 상황인데 이 상황이 우선 첫 번째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2월 전당대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월 전당대회에서 새 당권 후보 모두가 하나같이 이 새정치연합 지금 아주 지지부진한 새정치연합을 수권 능력을 인정받는 국민들한테 신뢰받는 제1야당 명실상부한 제1야당으로 바꿔내겠다. 이걸 지금 이구동성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이
새정치민주연합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누구 한 명의 탈당 여부에 따른 이 광주 서울 재보궐선거가 어떻게 될 건가 이거에 지금 관심이 집중돼 있다는 거.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옛날 방식으로 상황을 보고 있는 뭐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입으로는 뭐 탈개판이 이기는 정당이니 하는데 실제로는 한 사람 나가서 선거 결과 어떻게 되면은 당이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내용적으로는 그렇죠. 변한 게 하나도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천정배 전 의원 본인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천정배 전 의원은 자신의 거취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 내 거취는 2월 8일 전당대회 이후 당의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본인의 생각이 100% 이렇다라고 뭐 제가 부정적일 수는 없지만 해석을 해보면 재판 전당대회에서 어쨌든 새 지도부가 들어선 다음에 내가 공천 못 받을 것 같으면 나 출당할 수도 있어. 그렇죠. 그 소리네요. 협박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과연 뭐라 그럴까요? 그 중진급인데 또 뭐 정청 무게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천정배 전 의원이 지금 이미 이제 3선 의원 3선인가요? 4선인가요? 장관을 역임한 3선이죠. 네, 그 정도 정적인 무게를 갖고 있는 이 정치인이 그 말은 좀 과연 이런 행보를 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의문도 드는 거고요. 그래서 야권의 전반적인 모습 자체가 전당대회를 한참 하고 있는 와중에도 결국 비춰지는 모습은 이 국민들한테 전혀 신뢰, 감동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이게 지금 천정배 전 의원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충분히 읽히고도 남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비교적 중진급의 한 정치인의 거취뿐만이 아니라 포장지를 뜯고 보니까 그 안에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매듭들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군요. 그나저나 누가 당권을 잡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탈당할 수도 있고 그냥 앉을 수도 있다는 말을 지금 하는 것은 속마음이야 어떨지 몰라도 그걸 이렇게 기자들에게 얘기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중적 진보 정당을 국민 모임이 표방을 하고 있고 내가 봤을 때 지금 우리 야권은 이렇게 재편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자기 생각이 분명하면 지금 나가야지 거죠. 만약에 나갈 거면 그렇죠. 합류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설령 이제 명분은 그렇게 세워질지라도 정동영 전 의원처럼 내가 여기 있다가는 공천 못 받을 것 같다는 뭐 정치적인 계산을 했을지라도 명분은 충분히 내세울 수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이제 2월 8일 전당대회 이후에 당내에서 이제 4월 재보는 공천 문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내가 공천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그때서야 명분 내세워서 나가겠다고 하면 사실은 좀 모양새가 굉장히 우습죠. 그럼요. 그러니 어쨌든 야권의 전반적인 모습 자체가 그렇게 썩 아주 좋은 모습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야권에서 중요한 포스트 역할을 하실 수도 있는 분에게서 새로운 비전이라기보다는 물론 원외에 나가 있고 자기 입지가 굉장히 좁혀 있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툴이 없는 상태의 정치인이 얼마나 절박하고 답답한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그럴수록 그리고 천성배쯤 되면 크게 보고 길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저기가 됐는데 무엇보다도 명분을 잃고 나면 참 야당 정치인은 만회하기가 쉽지 않겠건만 의외입니다. 관악도 조금 뭐 문제가 된다면서요? 서울 관악? 지금 오늘 제가 조국 교수하고 다른 일로 잠깐 의견 교류를 할 뭐가 있었는데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한겨레만 빼고 나머지 신문들이 다 자기 출마 가능성으로 썼는데 자기는 한겨레를 제외한 어떤 기자한테도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서 막 나한테 화를 내던데요. 왜 당신의 후배라는 기자들은 왜 취재원하고 전화도 안 하고 기사 쓰는 게 버릇이 돼 있냐고. 선배들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고 막. 그래서 아니라고 그러는데 막 페이스북에다가도 쓰시고 그걸 봤는데요. 지금이야 이제 여러 가능성들을 올려놓고 다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야 기자들이 통화를 안 한 기자들은 게으른 기자들이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다 지금 놓고 이제
보는 거겠죠. 예. 그럼 4월 재보선이 3자리밖에는 안 되지만 정치적 함의, 그 함축하는 의미는 꽤 커질 것 같아요. 새 군대에 비해서는. 이제 어차피 정치적인 상황들이 여러 가지로 벌어져 있으니까 예. 말씀하셨듯이 규모에 비해서는 정치적인 의미가 커질 가능성은 꽤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여당의 반응이나 어떤 수를 낼지도 재밌고 또 참 그 국민 모임에서 후보를 어떻게 내는지도 그렇고. 그러나 오랜만에 통화하니까 기쁘고 좋습니다. 그런데 양정대 타임 없어졌네요. 글쎄요, 전화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짜 시대를 앞서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 옛날 사람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20대 표를 끌어들이겠습니까? 어떻게 수권 정당이 되겠습니까? 20대, 30대의 표를 끌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또 그 사람들과 사고방식이 유사한 그런 젊은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 들어와야 됩니다. 정책자문위원단의 숫자를 좀 늘리더라고. 노중청 300을 분명히 하십시오. 이거 전부 다 뭡니까, 여기? 중도 없습니다. 중년도 없어요. 근데 60대 이상 아닙니까? 새누리당이 이긴 게 뭡니까, 대선에서? 이준석, 손수조 같은 사람을 무슨 위원으로 의총을 해놓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거기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20, 30대가 우리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는 정당이로구나라는 생각을 갖도록 요즘 다시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6시 40분 막 들어왔습니다. 게시판 조금 보고 뉴스 행간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낭만고양이님, 이 사람 누구예요? 한심하다. 말씀하신 이 사람이 누구죠? 조금 전에 노래한 그 사람이요? 음악과 뉴스의 재구성이라고 그러던데요. 이번 오늘치 뉴스 재구성의 컨셉이 그 노래 부른 가수는 저는 아직 미처 모릅니다. 무슨 트로트 노래 같긴 했는데요. 로게이지스님, 오늘 자주 뵙네요. 이분 글을. 이번 재보선에서
서울 관악을 쪽에 살고 계시군요. 거기에 야당 후보가 나오면 무조건 당선될 것 같다. 아마 지금 정서 이런 걸 보면은 그렇단 말씀이시겠죠. 예전 통진당 이상규 의원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나오기 이틀 전인가 이강윤의 오늘에서 저하고 인터뷰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틀 전쯤이었을 텐데 그 그룹에서 누군가 무소속으로 나오고 지금 뭐 관악뿐만 아닙니다. 성남, 관악, 광주 이 세 곳에서 모두 다 통진당 의원들 지역구였으니까요. 통진당 그룹이 어떤 정치적 결정을 내릴지 지금 해산은 물론 됐습니다만 지지층은 견고히 있다고 봐야 하죠. 뭐 있어도 아주 미세한 이동 정도겠지. 그 주력 지지층은 있다고 봐야 할 텐데 무소속 출마를 할런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물론 통진당 시절보다 파괴력은 좀 적어질 수 있겠지만 오히려 탄압을 당하면 또 더 뭉칠 수 있는 그런 그 명분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통진당 해산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나 비판도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일여다야 구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또 조금 관심을 쏟긴 쏟아야겠죠. 그나저나 뭐 일여다야 또는 일보수 다 진보 구도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거마다 상수로 봐야 할 겁니다. 야당 후보 나오면 무조건 당선이 될 거라는 록 에이지스님의 희망 섞인 견해 내지는 전망 이것이 야당 후보가 하나로 뭉쳐졌을 때를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한번 두고 보죠. 어떤 사람이 공천을 받게 될지 아마 조국 교수 얘기도 뭐 관악을 서울대 교수가니까 여기였을 겁니다. 오케이 마리님, 조현아 땅콩 부사장이 법정에서 턱을 괴고 있다가 재판부한테 한 소리 들었다. 판사가 자세 안 좋으면 정말 안 좋게 보는데 조현아 씨가 턱을 괴고 있었다네요. 그래서 지적을 받았답니다. 근데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지적을 받았대네요. 왜 그랬을까요? 턱을 괜다. 잘잘못을 떠나서 사법부의 심판을 받으러 간 피고면 정좌해서 공손하게 공손하게라는 말은 조금 입장에 따라 다르니까 아무튼 반듯하게 앉아 있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도 뭐 그 봉사 서비스를 좀 잘 못했나 봐요. 교도소에서 이를테면 그 뭐 밥 같은 거 줄 때 뭐 제대로 잘 안 저기를 했나? 품성에 어쨌거나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랬더니 가고 싶다님께서는 법정이 법정 같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또 달리 볼 수도 있는 말을 한번 주셨고 100분의 1님 이번에 천정배 전 의원이 출마하면 정동영 전 새정년 고문과 비슷한 처지가 되지 않을까? 나올 자리 안 나올 자리 가리지 못하고 탐을 내면은 자칫 망신만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좀 격하게 그분들이 보기에 격한 말씀을 풀어놓으셨습니다. 에러님도 비슷한 견해셨고요. 네, 이강윤 타임은 양정대 기자가 갑자기 저한테 무엇을 떠넘기는 듯한 그래서 이제 이 말로 대치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좀 억울합니다. 자, 오늘 고른 행간은 기업은 놔두고 월급쟁이만 증세 논란 다시 불붙었다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경제 관련 경제 섹션 기사 한 대목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2014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작되면서 증세 논쟁이 쟁점화하고 있다. 실제 정산을 해보니 정부 주장과는 달리 세부담이 과한 경우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3년 말 연말정산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통과됐다. 2014년 소득분부터 처음 적용되는 이 개편안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205만 명에 달한다.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어들고 연소득 5,500만 원에서 7천만 원 이하는 세금이 소폭 늘어나는 것으로 설계됐다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30만 원에서 40만 원의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양 가족 수와 각종 공제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2013년 당시 정부는 연봉 3,450만 원부터 세금이 증가하도록 세법 개정안을 냈다가 여론의 반발에 밀려 연봉 5,500만 원 이상부터 세금이 늘어나도록 재설계했다. 정부는 2014년 소득분 연말정산을 통해 더 거둘 수 있는 세수를 8,6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네. 앞에 뉴스 브리핑에서도 들으셨지만 결국 문제는 법인세입니다. 여러분 지금 직장 고정급여, 월급여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소득세법을 개정한 지 1년이 넘도록 법인세는 전혀 손대지 않았죠. 지금 앞에 낭독한 부분에서도 들으셨지만 2년 전에도 여론 반발이 심했었는데 그 이유는 소득세부터 먼저 올려서 야, 이건 증세의 방향이 잘못됐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때도 제기됐던 겁니다. 지금 2년 전에 이미 예고된 거고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에는 여야 합의 처리한 거니까 야당도 지금 새누리당만 손가락질할 건 없습니다. 같이 한 거니까요. 이게 날치기 처리된 법안은 아니거든요. 정확히 시뮬레이션을 못했거나 또는 심각성을 몰랐거나 또는 정부 추계 발표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들었겠죠. 1,000만 원쯤 차이가 나는 대목은 있습니다. 지금 일테면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연봉 5,500만 원 이상부터 세금이 늘어나도록 재설계했다는 것이고 새누리당 발표는 연봉 8,000만 원 이상부터 세금이 눈에 띄게 팍팍 늘어난다.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고 얘기를 주장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세금 주무부처죠. 기재부에서는 7천만 원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숫자는 아마 기재부 얘기가 가장 맞을 겁니다. 어쨌거나 7천이 됐건 8천이 됐건 그때부터 세금이 조금 늘어나는 것은 저는 법인세를 늘린다는 전제가 충족이 된다면 개인들로부터 걷는 세금만 늘리고 기업들한테서 가져가는 법인세는 이대로 놔두면 현행 세법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지만 법인세도 더군다나 지금 많이 기업들에게 잉여금이나 사내유보금 투자 않고 그냥 현금으로 쌓아두고 있는 건 많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이래로 각종 경제 정책의 특혜, 혜택을 많이 보아왔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신자유주의의 수혜를 많이 봤죠, 기업들이. 그다음에 이른바 글로벌 경제 위기를 탈출하는 과정에서도 기업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약 2,000조 원 정도가 기업들에 쌓여 있을 것이라고 추계하고 있는데요.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 숫자는. 그 법인세를 올린다는 전제 하에 저는 연봉 8천만 원 또는 7천만 원 이상의 사람들에게 그 미만 소득자보다 좀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것. 그러니까 지금 소득세법 세액공제로 바뀐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건 기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이 많이 성이 나 있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일부의 그런 의견에 여론에 편승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세액공제로 방향을 튼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을 못한 것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법인세를 그냥 두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봐서 급여 생활자, 국민들이 내는 세금, 경제 주체인 기업은 가만히 있고 또 다른 경제 주체인 국민들 부담분이 늘어나는 것, 그것으로 세금 부족분을 메우려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지 저는 세금을 연말정산할 때의 그 기본 베이스를 여지껏과는 달리 세액공제로 돌린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올리자면 소득 등위 또는 소득액을 좀 세분을 해서 지금 정확히 소득분이 50, 한가운데 해당하는 사람이 얼마를 버는지는 우리 대충 아는 거 아닙니까?
그 뭐 4,800에서 5,200 정도 사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조금 초과한 5,800에서 한 7,000까지의 등급을 하나 매기고, 그 다음에 7,000에서 9,000까지를 하나 매기고, 9,000 초과, 그 다음에 요즘 억대 연봉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4만 7천 명이 작년에 늘어났다는 통계도 봤는데, 이들을 총 지금 그냥 무조건 1억 이상의 이렇게만 할 게 아니고 1억 이상 중에서도 뭐 3억 이상 또는 5억 이상 이렇게 급간을 좀 매겨서 세분화시켜서 누진세율을 좀 더 위로 올라갈수록 강하게 매기는 거죠. 그렇게 해놓으면 소득 재분배 기능을 조세를 통해서 하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공공의 재원을 확립하는 재정의 충당 기능도 있고, 또 하나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저는 7,000에서 8,000 사이 구간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는 아주 미세하게나마 그 이하, 그 미만 버시는 분들보다는 당연히 좀 담세율이 높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7,000에서 9,000 사이가 대개는 50대 초중반에 몰려 있다면 이분들은 그 일생에서 가장 지출이 많을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연봉 9,000을 세전으로 9,000을 받는 분과 연봉 3억을 받는 사람이 저는 동일 세율로 가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꼭 돈을 많이 받을수록 뭔가 잘못된, 나쁜,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많이 뜯어내야 한다, 이 차원이 아니고요. 많이 버는 사람이 좀 더 기여를 하는 게 큰 방향에서 옳은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 점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니 지금 이강윤 앵커는 돈을 능력이 있건 자기가 고생을 많이 했건 해서 하이 셀러리, 높은 연봉을 받으면 무조건 세금으로 가서 뜯어와야 한다 소리냐? 제 사고방식이나 철학이 그런 건 아니고, 다만 국가 세수의 균형과 세수 증대 이 차원에서 볼 때 세밀하게 구분을 좀 하자. 이를테면 삼성전자의 뭐 등기이사 같은 사람들은 연봉 30억, 50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 수는 지극히 몇 명 안 됩니다. 상징적으로라도 많이 걷자는 것이고요. 갑자기 그 말씀 생각나네요. 무슨 그 유명한 그 남자 테니스 스타 플레이어가 있었는데, 스웨덴 출신의 무슨 뷰에른볼인가?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준비를 했더니 이 사람을 언급할 거면 제가 이름을 써왔을 텐데, 그 사람 소득세가 아마 40%였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스웨덴 자기 국적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인가 어디로 가서 살고 있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 독일 출신의 보리스 베커라는 사람도 그랬고, 그건 그냥 한 명입니다. 한 명. 세계 챔피언을 지낸 테니스 스타 플레이어는 한 명이죠. 삼성전자 등기이사도 불과 대여섯 명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저는 40%니 50% 매겨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거 말고도 자산이 많습니다. 스톡 옵션도 있고요. 자, 어쨌거나 문제는 법인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득세 이거 가지고 13월에 세금 폭탄이다 이거다는 아까 뉴스 브리핑에서 언급이 있었고요. 제가 더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재벌 지원책입니다. 세액공제 문제 못지않게. 일테면 지금 용산 주원미군 이전 용지 중에 이제 그 비우고 나면 땅 돌아올 거 아닙니까? 거기 캠프킴 부지에 대해서 정부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해 줬습니다. 여기 용적률 800% 허가해 주겠답니다. 지금 잠실에 짓고 있는 555m짜리 거기 용적률 600%입니다. 지금 거기 뭐 공사 때문에 여러 가지 말도 많고 불안도 있긴 하지만 특혜성 뭐 허가다 어쩌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6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용산 여기는 800%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어디보다도 상업용지 중에서 200%포인트 많은 겁니다. 이거 명백히 특혜 맞지요? 참고로 용적률 800% 적용하고 있는 것은 타워팰리스 정도입니다. 그때 타워팰리스도 삼성에 특혜 준 거죠. 그리고도 미분양 나가지고 뭐 개그맨 심영래 씨네 또 여러분 좋아하고 많이 아시는 김미화 씨 등등등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값에 살 수도 있었기도 한데 어쨌거나 800%라고 하면 제1롯데월드보다도 훨씬 용적률에서 특혜를 보는 겁니다. 이거 지을 사람들 서민이겠습니까? 중소상인이겠습니까? 미군 이전기지? 다 대형 건설사 갖고 있는 재벌들이 눈독 들이는 겁니다. 또 제주도 같은 데는 물론이고 카지노 같은 도박장 설립 허용했죠. 어제 정부에서 발표했죠. 어제 발표했죠. 일요일 날. 오늘 신문에 크게 나라고. 그 투자 활성화 정책에서
용산 개발권 말고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산 개발권 말고도 카지노 도박장이 포함된 복합 리조트 사업자 2곳을 추가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카지노 만들어서 외국인 보게 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거 누가 운영하겠습니까? 중소기업 아닙니다. 대기업입니다. 그 사람 대기업들 이렇게 지원해주면서 기업으로부터 세금 걷지 않고 있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어야 합니다. 그게 조세의 형평이고 민주의 기본입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자, 내일 오후 5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